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청산유수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조개 껍데기와 탄산칼슘, 그리고 소량의 유기물로 이루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진주인데요. 영롱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진주는요, 사실 조개 입장에서 보면 몸속에 들어오는 불순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개는 오랜 고통의 기간을 거쳐서 불순물을 자신의 일부, 즉 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보석이 바로 진주인 겁니다. 과하지도 또 지나치게 소박하지도 않은 진주의 아름다움은요, 고통을 감내하고 또 상처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인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보석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은요, 천연 진주와 꼭 닮으신 분이십니다. 계단 닦는 CEO 이미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저는 당신의 삶에도 청소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릅니다. 청산유수 이미성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단을 닦는 CEO 저자 이미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 안에 오다 보니까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어땠어요? 봄이었죠. 그런데 겨울이 그냥 가기 싫다고 눈을 한번 내려주고 가네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봄꽃 처녀들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 나이가 있었거든요. 봄처녀. 한참 꽃망울이 피어올랐던 그런 봄처녀였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인가 이렇게 나이가 훅 먹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할 때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제 얘기를 들으면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 네. 혹시 나오시다가 청소 아주머니 만나셨어요? 네. 그러면 경비 아저씨는요? 뵀죠. 그분들이 바로 저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세요. 굿모닝 대양은 청소 용역을 하는 회사로 제가 1993년부터 창업을 해서 올해로 25년이 됐어요. 제가 굿모닝 대양이라는 회사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20대 초반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점원 생활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남대문 시장 아시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대문 하면 굉장히 뭐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류의 문화가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옛날에는 남대문 시장 하면은 그냥 높은 건물도 없는 좌판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생이 맨 처음부터 장사꾼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한참 직장 생활에 높은 대기업을 가야 될까 중소기업을 가야 될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몸으로 배운 것도 없었을 뿐더러 갖고 있는 뭐 기술도 없고 해서 제가 먼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찾게 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한번 꾸려보니까 주제가 이렇게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별 언제 빛나는지 아세요? 별이 언제 빛나죠? 환할 때 빛나요? 아니요. 맞아요. 별은 깜깜해야 빛나요. 그리고 아주 어두웠을 때 별은 유독 더 많이 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두움 좋아해요? 싫죠. 그래요. 어둠은 칙칙하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별은 꼭 어두워야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주제를 저렇게 정해봤어요. 왜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일까를 제가 인생 히스토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인생 히스토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소녀 가장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모두 다 자식 사랑 많이 해주시죠. 그런데 저희 세대 때는 사실 대한민국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주기보다는 자식을 어떻게 밥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지 그게 제일 급했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급선무가 아니고 내 새끼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버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병을 앓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좋지 않아서 난치병이 걸리신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목숨은 건졌는데 언어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지각이 떨어지셨어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간단한 뭐 기본적인 것도 잘 처리를 못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옛날에는 다 부모님들이 인연을 맺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는 이 남자가 굉장히 과묵하구나. 야, 멋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 한국 남자는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돼. 이렇게 과묵해야 멋쟁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한참 누구하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심한 말더듬이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난 못 살겠다. 나 이 남자가 평생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만 낳았어야 되는데 딸을 5이나 낳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식이 5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는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가잖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거의 못 낸 게 등록금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등록금을 안 내면 칠판 뒤에다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지금 같으면 그게 인권으로 아마 안 될 텐데 저희 때는 그런 게 통했어요. 등록금 안 낸 사람 언제까지 낼 건지 적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떠든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내는 등록금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등록금을 못 내는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들 많이 오잖아요. 그 여린 마음에 나는 우리 부모가 등록금도 안 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학교 다녀서 뭐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찌어찌 들어갔어요. 진짜 아주 공부를 조금 상위권으로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지역에 가서 장학금을 받겠노라고 갔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장학금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제가 과감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아버지 어깨를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승낙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장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으니까 굉장히 학벌도 짧았겠죠. 또 혹시 어제 어떤 분이 네이버 검색을 해봤으면은 제 얼굴 좀 기억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이버 뉴스 한번 들어보시지. 안 들어보셨구나. 제가요 어제 아침마당에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에 7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소녀 가정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저까지도 같이 불행해지면 안 될 텐데 저 역시도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소개로 멋진 대학생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 세대 때는 대학생이면 지금 대학생하고 또 틀렸거든요. 지금 대학생은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 미국의 MBA 갔다 온 정도? 그 정도 취급을 했어요. 한 마을에 대학교 간 사람이 한두 명? 뭐 그런 정도니까. 그런데 그 만난 대학생이
어찌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그리고 말을 더듬고 언어장애인 아버지하고 달리 이 대학생은 어찌나 매너도 좋은지 그렇게 여자를 깍듯이 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하고 진짜 깊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야, 나 너 싫어하고 탁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세대 때는 연애라고 하는 게 한 번 손을 잡으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미개한 방법이죠. 손만 잡았는데 그냥 연애를 하는 건데 이게 결혼까지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더니 남편이 싫어하죠. 남편은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키울 거라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2주 만에 남편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지금은 군대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근데 저희 때는 3년이 조금 넘었어요. 3년이면 3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4살이 돼야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36개월도 안 됐는데 10달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미망인이 무슨 소린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검색 잘 하시니까 보세요. 거기 미망인 하면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과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좋게 표현해서는 뭐 미망인일 수도 있고. 제가 22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또 23살은 미망인이래네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이 군복 입은 남자만 보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꼭 남자친구 같아서. 우리 남편이 가기 전에 저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시댁에 보냈는데 시댁에서 차마 당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정상적인 결혼을 해도 10월들은 힘든 건데 밖에서 애까지 낳고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눈에 가시겠죠. 제가 우유값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혹시 여러분 이 우유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아직 우유 사보신 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이 분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분유라고 하대요. 저는 이 분유를 못 사 먹였고 아주 싼 분유를 우리 딸을 먹이려고 남대문시장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남대문시장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도 없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 그리고 아이 토큰 하나를 들고 지금은 전자수첩으로 이렇게 카드를 대잖아요. 교통카드를. 그때는 동전화폐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있었어요. 그게 일명 토큰이에요. 그걸 가져야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남대문시장을 갔습니다. 무작정 내렸어요. 보니까 원화동복이라고 딱 간판이 보이는데 간판 앞에서 계단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좁은 골목에서 열심히 사는지 저 같은 사람이 비좁고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비닐봉투 참 좋죠. 슈퍼 가도 그냥 하나 툭 넣어주면 딱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포장법은 비닐봉투가 안 생겼을 때예요. 비닐이라는 그 화학물질이 개발되기 전에는 누런 사료포대에 옷을 담아요. 그리고 빨간 노끈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동여매서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이고 지방 손님들이 서울역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을 싸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택배를 붙이려고 우체국 가서 몇 개만 싸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하나하나 옷을 포장지에 담아갖고 하려면 하나가 삐져나오고 또 위에 미끌미끌한 원단 같으면 툭툭 삐져나오고 흘리겠죠. 그걸 툭툭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대문시장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저 점원이 하고 싶습니다. 저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몸무게가 45kg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막 소포를 포장하시다 말고 힘이 드니까 저를 째려보시면서 너처럼 말라깽이는 안 돼! 이런 일을 네가 어떻게 해? 딴 데 가서 쉬운 거 찾아. 거들떠를 안 보는 거예요.
사장님 비켜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말랐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손에 아구 힘으로 하는 거지 뭐 뚱뚱하다고 일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저 일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아침은 먹었나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저희 집은 그때 김치죽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밥 먹어라. 밥 시켰다. 거기에서 하얀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시장밥이 사실 푸짐하거든요.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밥들을 많이 먹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드시는데 저희가 먹던 밥은 이렇게 공기도 수북한 이런 공기 국에다 말아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남대문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남대문시장에서 기억은 저는 저희 가족을 살려준 장소예요. 달동네 산꼭대기에서 무허가 판자촌에서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동생들을 전부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우유값을 벌러 나갔는데 우리 딸을 아주 튼튼하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죽은 남편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었어요. 바쁘면 사실 너무 바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혹시 잊어버릴까 봐 머리맡에서 사진도 두고 잤어요. 꿈속에서 만나려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제가 남대문시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닝 대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남대문시장이라는 곳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낮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소매 장사예요. 진짜 도매는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나가서 했는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얼굴을 그려, 엄마 얼굴 그려오라고 그러니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엄마 얼굴을 그려간 거예요. 머리만 나오는 얼굴을 그려간 거예요. 엄마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길래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바로 이제 셋째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 남편이 강남에서 알루미늄 사시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처형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아파트를 들어가면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런 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외모만 여자지 생각하는 게 조금 남자 성격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해볼까 그럼? 청소에 대해서 치읓자도 모르는데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옷장사는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밤에는 나가서 옷을 팔고 해가 뜨면 낮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아파트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2, 3년을 하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막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졸다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죽음이 오는 거 같고 빨리 죽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용역을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청소 용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아주머니들 데리고 아저씨들 데리고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영업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커피를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 먹고 그러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 리액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머 사장님 참 멋지세요.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파트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왜냐?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죠? 제가 감정이 메말랐겠죠. 누군가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감정이 너무 메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청소 영역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뒤로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영업을 뛸 수 있는 사람을 앞에 고용을 시켰어요. 왜냐면 앞에서 쓰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리더보다 참모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참모 역할을 하게 됐어요.
40대 초반이 됐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짜 돈 버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 같은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백밀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큰 문제인데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병명이 뇌종양이래요. 그런데 뇌종양이 얼마나 많은 나쁜 위치에 나와 있는지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각, 시신경 쪽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번을 수술을 했어요. 한 번은 머리를 열었고 2번은 요 코를 들었고 이제 4번째, 5번째는 차마 여러분들이 말하면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마취를 할 수가 없이 투구를 쓰는 건데 드라이버를 대고 여기 뒤에다가 드릴로 박아요.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내 뼈가 이 드릴 속에서 이렇게 박힌다는 삭삭삭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쯤에서는 나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다 하지 않았어? 나 가족도 다 먹여 살렸고 내 딸도 이제 컸잖아. 이제 왜 내가 아파야 돼? 나 아프기 싫어. 나 일하고 싶단 말이야. 나 아픈 사람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마음도 급해지고 성급한 마음에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딸이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막 식당을 시작해요. 하지도 못하는 식당을. 여태 한 번도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 그런데 식당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2개를 벌렸는데 너무 잘 돼. 또 하나 벌리니까 또 잘 돼. 또 하나 벌린 거 너무 크게 벌렸어. 한 방에 망했어 또. 그냥 한 방에 망한 거야. 구내식당을 했는데. 그냥 조금씩 할 때는 그냥 재미있었는데 한 방에 망하니까 내가 딱 신용불량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굿모닝 대학은 법인이라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법인은 제게 아니에요. 직원들 거지 제게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같이 협력하는 게 법인이고 개인 식당 뭐 이런 카페 이런 건 개인 사업자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자로 가면 되지만 법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용불량까지 떨어졌어요. 난 이제 그만 벌레나 보다. 그리고 식당을 탁 접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옆에 대학생 됐다고 책을 끼고 다니던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대학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야간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유아교육까지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지금 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이니까. 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앉혔어요. 니들 왜 열심히 돈 벌어서 여기 왔는데 자니? 이 어렵게 대학으로 왔는데 왜 자니? 그럴 것 같으면 학교 휴학하고 다른 거 해라. 그랬더니 저더러 꼰대라고 싫대요. 그러더니 4학년쯤 되니까 누님하고 따라다녀요. 제가 이렇게 20대 친구들과 딸보다 어린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세월이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나도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꼭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분이 나오셔서 이럴 얘기 했구나 했는데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월을 한참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후라이 좋아하시죠? 네. 근데 계란이요. 자기가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병아리 되죠. 근데 남이 이렇게 깨면 뭐가 돼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올려준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깨가 나오면 병아리가 돼가지고 혼자 저렇게 딱 독립을 할 수 있는데 지가 안 깨고 나오면 분명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라이가 되기 싫으면 닭장을 막 차고 나와라. 뭐든지 시작해라. 내가 계란 후라이로 남의 입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면 스스로 먼저 박차고 나가라. 그 얘기가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분이 어딘가에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1년 반에 걸쳐서 저의 스토리를 책으로 옮겼어요. 저도 여잔데 왜 제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런 과정을 겪는 어느 분이 지금쯤 어둠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누구나 실수는 있다. 어떻게 맨 꼭대기만 있겠어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조가 우아해 보이죠? 절대 우아하지 않아요. 밑에서는 구정물에서 막 발장구 치고 있어요. 그게 인생사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힘은 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긍정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누구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도,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저도 이렇게 살고 있듯이 어둠 속에서 어느 누군가도 지금 어느 구석에서 저처럼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한 번의 실수일 수 있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힘내자. 우리 용기 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보자.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제일 아름다운 미덕이더라.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 오늘의 강연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